네, 자, 제 88회 기출문제풀이 이론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합격률이 지금 현재 세무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신문에 이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조세일보라고. 그래서 거기 합격률이 나와서 보니까 24.9%. 87회보다는 그래도 한 뭐 2, 3%더 높아지긴 했는데 근데 최근 10회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평균 10회분이 36.2%였어요. 그거에 비교한다면 평균 합격률보다는 11%, 14% 이렇게 낮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전에 요 85회, 84회, 83회에 봤던 분들은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아마 2019년, 20년 돼서 출제위원들이 아마 대폭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급변하고 있으면서 난이도를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은 난이도가 전산세무 2급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 조절을 좀 실패한 느낌이에요. 어쨌거나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애먹는 부분입니다. 세무 2급보다 오히려 합격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을 동시에 공부하고 동시에 시험을 보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카페에 보니까 합격 수기 중에 1급 떨어지고 전산세무 2급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그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필요성도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88회를. 최근 들어서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암기 위주의 단편적인 문제, 딱 문제의 답이 떨어지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문제는 없고 원리 이해를 평가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는데 이론 문제 1, 2, 3번, 7번, 12번 등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반복되는 출제는 웬만하면 피하고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좀 전혀 안 봤던 최근 뭐 5년치 이렇게 다 둘러봐도 생소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론 문제 4, 5, 6, 9번, 11, 14 그렇고요. 특히 실무, 매일 매출 전표 입력 3-5번 문제, 간주 공급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유형은 검별 요거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런 스타일들의 문제들을 한두 문제 집어넣었고 또 이번 88회 보니까 복수정답도 나왔습니다. 복수정답 한 문제 나오면 평균 합격률이 한 1, 2% 올라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랩 프로그램을 조회하고 문제 풀이하라 하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실무시험에서. 2-1, 4, 6번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게 나오면 좀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회하고 확인하고 찾고 해서 분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상중하 보통 이론 시험 같은 경우 난이도 조절을 상중하 이렇게 균등배분하다가 하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없고 중급 이상 이렇게 많이 출제하고 있고 증빙서류 양식 전자생계산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풀이해야 되는 문제들 실무시험 3-4번 6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어쨌거나 기존에 단순 암기 애워라 해서 공부하는 방법 짧은 시간에 뭐 공부해서 시험 보는 방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들이 목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암기는 절대 합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복 최소 2회 이상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 한 10회분 최근 10회분을 2 내지 3회 반복해주면 아마 합격률은 충분히 합격권 내는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이론 시험 볼 때도 시험장에 가면 다 설치는 됩니다. 연습할 때도 이거 설치하시고 수험번호 2117개입니다. 그리고 설치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 유형은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할게요. 감독관 확인번호 5237번, 5237번 해서 주식회사 남일전자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자, 거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개를 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 어느 거냐. 근데 비업무용 토지 장부금액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의 주식회사 세무에, 이거 세무서가 아닙니다. 회사 이름입니다. 처분하고 처분대금 50%, 그러니까 700만 원의 절반 350만 원은 주식회사 세무가 발행한 당좌 수표, 요거 현금으로 처리해야죠. 타임 발행 수표니까. 나머지는 주식회사 세무가 발행한 약소금을 받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함정을 딱 파놨습니다. 이거 뭘로 처리해야 돼요? 계정 과목을. 받을럼 하면 뜰린 겁니다. 왜? 상매매 거래가 아니잖아요. 유형 자산을 처분한 거. 정상적인 영업 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뭘로 해야 된다? 받을럼 받은 거.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요 함정을 파놨어요. 자,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라 그랬습니다. 요 계정 과목이 그냥 단순하게 토지가 아니고 비업무용이니까 투자 부동산입니다. 자, 요거 분개하게 되면 차변, 대변, 투자 부동산이 없어져요. 자, 장부에 있는 거 600만 원. 그리고 자, 절반 3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요. 현금 3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지만 이거는 받을럼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350만 원. 물론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 있고요. 미수금 있고 투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받을럼이 자,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주식회사 서초는 10월 2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하고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함정을 파놨습니다. 수수료 20만 원 포함하여 220만 원을 현금 결제하였다. 그러면 이 단기 매매 증권은 220만 원 생각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 이건 2급에서 배운 거죠. 단기 매매 증권 2만 원씩 100주 그러면 얼마예요? 자, 2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요 20만 원은 뭘로 처리한다? 984번인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왜냐? 이거 정상적인 영업과는 무관한 거잖아요. 자,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은 자산에 더한다 하지만 그것도 업무용일 때입니다. 이거는 업무와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984번, 이거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옛날에는 요거 다 합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회계 규정이 변경이 돼서 따로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현금 결제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겠죠. 220만 원. 자, 주식회사 서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12월 31일이 공정가치, 시가 12월 31일. 자, 증권거래소 문 닫았어요. 그래서 상장돼 있는 거니까. 근데 주당 가치가 21,000원. 1,000원 올랐어요. 그러면 100주 곱하기 1,000원씩 얼마예요? 10만 원이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이익 1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는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처리해서 요 단기 매매 증권 금액에는 반영을 안 한다. 그래서 이 금액에 비해서 21,000원씩 됐으니까 210만 원, 10만 원 오른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어우, 이 부필가루를 자꾸 마셨더니 목이 좀 칼칼하네요. 다음 유형 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 감가상각 뭐예요? 이 급에서 제가 귀가 아프도록 설명했죠. 자산 가치가 낡아서 그걸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죠. 자, 토지, 업무용 토지는 땅이 낡아서 못 쓰게 됐어, 버려, 이런 말은 없죠. 자,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유형 자산 중에서. 건설 중인 자산, 이제야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이 완성도 안 됐는데 무슨 낡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안 되고요.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4번 먼저 할게요.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 부동산, 물론 부동산은 토지도 있을 수 있지만 건물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돈 버는 게 이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서 문제지만, 자, 건물인데 감가상각이 되겠네.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비업무용이에요. 이거는 투자 부동산은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얘는 투기 목적으로 샀는데, 자, 정부에서는 땅 같은 거 사면은 세금 감면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업무용은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산다? 뭐가 이쁘다고 세금 감면해주고 거기다 감가상각 비용까지 비용으로 해서 세금도 절감시켜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업무용은 감가상각 비용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공장, 생산 설비,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공장들 지금 뭐 베트남, 중국으로 빠져나가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국내에 공장을 지었다? 감가상각 비용, 그래, 세금 감면해 줄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대상이 되는 항목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뭐 함정을 그렇게 크게 파지는 않았는데 요 4번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새로운 용어가 좀 지난번에 한 번은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좀 달았는데요.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규정이다. 이 중 가장 잘못된 설명. 자,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자, 이게 무형자산 맞고요. 상각 대상 금액은 무형자산도 상각합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라 안 하고 무형자산 상각비에서 자, 명칭을 조금 달리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상각하고 감가상각 무게 없이 바로 자산에서 감소시킵니다. 그 자산이 추정 내용 연수, 뭐 예를 들어서 특허권은 10년이다 하면 10년에 걸쳐서 체계적인 방법이라는 게 정액법,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용하여 비용으로 기타의, 무형자산 상각비 하면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판매비 관리비로 배분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죠.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이거는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특허권 같은 경우 특허청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근데 여기 요거 함정 파놨어요. 좀 치사할 정도로 화폐성 자산이다.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요겁니다. 비화폐성 자산. 자, 4번 먼저 설명하고 요거 그다음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일단 3번이 지금 요거 틀린 건데요. 상각 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길 수 없다. 맞습니다. 이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3번으로 돌아가서 화폐성, 비화폐성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자, 비화폐성 하면 주식, 건물, 토지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주식 공정가격, 시가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돼서 평가이익, 평가손실 나오죠.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 화폐성 자산, 현금. 물론 달러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금은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게 아니죠. 1,000만 원 통장에 딱 넣어, 물론 이자는 붙지만 서랍에 놔둔 1,000만 원이 뭐 새끼 치지는 않을 거고, 받으러 금액 딱 정해진 거예요. 그 금액이 명시가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변동이 될 거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형자산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물리적인 형체도 없고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법률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자산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근데 화폐성이냐 비화폐성이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영업권. 이거 사회에서는 영업권이란 말보다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다음 문제. 임차 권리금 그럽니다. 우리 장사 잘 되는 데는 권리금 달라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자, 영업권. 장사가 잘 되면 권리금은 나중에 더 받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재산권, 특허권 같은 거 여기저기서 우리한테 사용료 주면서 이 사람들이 빌려가기도 합니다. 저작권. 자, 개발비. 신제품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저희 사무실도 전부 다 정품을 쓰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한글 프로그램은 그냥 한번 돈 주고 사면 끝인데, 뭐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해마다 가격이 이제 월 사용료로 받아가던데, 프리미어라든가, 자,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더라고요. 자, 다시 말해서 무형자산은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화폐성입니다. 가격 변동이 있다, 현금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비화폐성. 근데 화폐성이 있다 하면, 화폐성 자산이다 하면 고정됐다는 말이에요. 현금. 가치가 증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앞에 비자가 빠진 겁니다.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다.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약간 치사하게 정답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합격률이 조금씩 떨어진 것 같아요.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다음이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 자, 제가 손익계산서 한번 쭉 가져와 봤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게 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상각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중에서.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 10원이다. 매출원가 5원이다. 매출 총손이익은 5원 되죠. 판매비와 관리비 10원. 10원 하면 이건 적자가 나나? 그러면 뭐 한 3원 정도. 그러면 영업이익이 2원 나오죠. 만약에 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을 안 했다면 2원이다. 대손상각비가 1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영업이익은 3원이 되죠. 자, 그래서 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요렇게 이거 안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변동되는 거 얘네는 상관없어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은 전혀 영향이 안 갑니다. 왜? 얘네들 다음 여기다가 입력을 한 거니까.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1번 영업이익이 정답이 되고요.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총익 얘네 셋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한 문제죠.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이 잔액을 각각 계정에 있는 그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 이거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결산 본절차 장부 마감하는 단계에 가면요. 수익비용 재무상태표 중에 수익비용을 먼저 합니다. 왜냐, 여기서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을 자본으로 옮기고 나서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합니다. 자, 수익비용 항목을 마감할 때는 손익계정이라는 거기다가 이거를 다른 말로 집합손익계정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 모여 다 모아놓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순이익 난 거를 자본으로 보내주죠. 개인기업에서는 그냥 자본금으로 다 보내주는데 이 전산회계 1급 법인기업 주식회사에서는 자, 미처분 이익여금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넘어왔으니까 자산 항목, 부채, 자본 각각의 그 계정별 원장에 있는 그것들을 또 한 군데 이렇게 손익은 집합손익계정에 모이듯이 2월 시산표라고 하는데 다 모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월 시킨다. 수익비용은 발생하는 걸로 끝이에요. 내년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번으로 딱 끝납니다. 근데 자산, 돈 쓰다 남은 거 내년 넘어가야죠. 외상값 수금 같은 거 내년에 수금하고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내년에 또 나머지 갚고 2월 시킨다 그럽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자, 그래서 2월 시킬 수 있는 거는 이 중에 하나입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접대비 813번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개발비, 빗자가 붙으니까 비용 같죠? 아닙니다. 이거 무형자산입니다. 혹시나 불안하면 검색해봐요. 자, 개발비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메뉴에서 검색하니까 226번 무형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내년으로 넘겨줍니다. 2월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자, 2월 하는 거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자, 여기 출제위원 중에 요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동성 배열법. 자,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한 것. 요 순서는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가면 거기 다 있어요. 맨 위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밑에 유형, 무형, 자, 투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투자 부동산은 투자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이거 어디에 들어가지?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임차권리금을 다른 말로 영업권이라 그럽니다. 영업권. 그래서 얘는 무형자산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는 뭐냐? 자, 투자, 유형, 무형, 전세권은 이거 무형자산이죠. 이건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투자자산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이 1번이 됩니다. 투자자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요 순서대로 가니까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요 문제도 아주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맙습니다 해서 그냥 넙죽 받아 먹어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자본조정 재무상태표 가서 딱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자, 자본조정 받던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액이 자기 주식이 딱 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자, 찾기 메뉴 들어가서 찾아서 하면 됩니다. 2번 정답입니다. 이런 거는 뭐 한 5초 이내에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 뭐 주식 발행 초과하고 감자 차익, 이건 자본 잉여금 항목들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 문제 이제 원가회계 들어갑니다. 자, 규제 있는 원재료, 재료비, 제공품, 제조간접비 메뉴 나온 거 제가 캡처해서 붙여놨는데요. 다음 원가 및 비용이 분류 중 제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이런 문제는 진짜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제조 원가다 하면 우리 말하는 제공품 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비, 이 밑에 노무비 들어갑니다. 그 다음 경비 들어가고요. 다 직접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를 다 모았다가 요거를 이쪽으로 또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원재료와 재료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원가회계 이론 강의할 때 김밥천국 예를 들었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쌀 포장도 안 뜯은 거, 김 안 뜯은 거, 단무지, 얘네는 원재료예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원재료는 자산 계정입니다. 재료비는 원가예요. 얘는 제조 원가입니다. 비용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거. 그러면 얘는 자산이니까 지난달에 창고에 쓰다 남은 거, 이번에 매입한 거, 이거 자산 증가예요. 그러다가 남은 거 뺐더니 다 써버렸다. 이 소비액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료비 계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와 재료비의 다른 점,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은 자산,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이미 사용한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원재료를 사왔어요. 이거는 자산을 구입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가가 아직은 아니에요. 언젠간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운반 차량 처분 손실. 요건 아마 출제에 미쓴 것 같은데, 이것도 원재료만 운반하는 차량이면 얘는 자산 구입하는 거지 공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나 기계장치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제조 원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산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얘도 못 들어갑니다. 공장에 운반하는 차량이라 했으면 얘는 원가에 들어갈 건데 아마 여기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복수 정답이 나왔고요. 자, 근데 제품을 포장 설비하는 기계, 설비니까 기계죠. 감가상각비. 당연히 이건 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조 원가에 들어갑니다. 자, 경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공장의 화재보험료, 제품 제조 원가에 이건 들어가야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건 맞고, 1번과 2번은 이거는 자산,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 따른 비용이라든가 그거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과 2번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난해한 문제입니다. 좀 생소하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요 계정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가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제공품 계정. 기초제공품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다가 제조간접비 더하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뭐라 해요? 단기 총제조 비용, 총제조 원가. 왜냐하면 이번 회계 기간에 들어간 거, 거기다가 기초제공품 더하고 기말제공품 빼주면 제품 제조원가. 이 제품을 다른 말로 완성품이라 그럽니다. 완성품 제조원가. 자, 지금 10번 문제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완성품이냐 아니면 총 제조 원가냐.
또는 총 제조 비용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시 말해서 요거를 더하라는 말입니다. 요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걸 구하려면 기초제고품, 기말제고품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재료비부터, 근데 재료비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농업비는 있어요. 농업비 350만 원.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직접 농업비 350만 원.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재료비에 직접 농업비를 원재료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비용. 자, 더한 금액에 20%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천상 재료비를 구해야 돼요. 자,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에 플러스 단기 매입 원재료에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이겁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니까 그냥 50만 원이에요. 자, 재료비는 50만 원입니다. 근데 제조간접비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금액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네, 20% 0.2는 8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제조간접비는 자, 직접 경비는 단서가 없고요. 제조간접비 80만 원.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480만 원.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요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다음 내용이 개별 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지금까지는 개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차이점, 요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대표적인 게 항공기, 선박 제조, 물건마다 다 달라요. 근데 반대되는 개념은 종합 원가 계산. 우리 사탕, 껌, 대량 생산하는 거. 자, 대우조선해양 제가 사진 하나를 캡처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드라이도크라 그래요. 배 만드는 거기에 보면 요 한 척, 두 척, 세 척, 요 뒤에도 있네요. 자, 요 배만 아니구나. 요거 한 척이구나. 요거. 예. 요거 되게 큰 배네. 자, 지금 네 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마다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작업 다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일하는 사람은 여기만 계속 일해요. 자, 요렇게 배를 각각 만들 때 그러면 이 배 한 척의 개별 원가 계산은 이 한 척의 원가가 총 얼마 들었냐. 여기에 들어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있고 문제는 제조간접비죠. 자, 보시면 다시 문제 보기로 돌아와서 자, 이건 다른 사진입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배 세 척이 있어요. 이렇게 배를 만드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자, 개별 작업, 이거는 무슨 뭐 화물선, 유조선 각각 배 명칭이 있을 거고 이걸 파악해서 각각의 직접 재료비, 우선 아까 제공공개증에 있는 거 있죠. 직접 재료비, 그 다음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요거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 이거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만 일하는 사람, 여기는 여기도. 자, 요거 파악이 평상시에 다 적어놨으니까 이건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거, 그래서 다가 이겁니다. 원가 계산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을 파악하고 각각의 개별 작업,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경비. 자, 계산한다. 요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문제는 보니까 직접비 말고 간접비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아까 대우조선해양 전체 요 선박 공장 여기 드라이도크에 총 감독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월급, 연봉도 쌀 거예요. 몇 억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요 배에만 집어넣어?
아니죠. 여기저기. 그 다음에 여기 공장에 수의 아저씨, 경비 아저씨들 있고 수선팀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전기 이거 고장난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 확 가서 전기 공급 수선해주고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런 사람들 거 인건비, 재료비 여기 그 비용들이 전부 다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됩니다. 그걸 합친 게 제조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 총액이 얼마냐? 그래 개별 원가 계산 핵심은 이겁니다.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제조 간접비가 총 얼마야? 그래서 얘가 두 번째예요. 자, 얼마 나왔습니다. 1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00원을 어떻게 배부할 건데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 아까 수선했다. 수선 횟수. 전기를 썼다. 그러면 마력 곱하기 운전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공장마다 기준을 만듭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부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 제조 간접 원가를 각각 배에다가 배부하기 위해서 배부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 3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배부해야 되겠죠. 원가 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계산하여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작업 시간으로 한다. 그럼 각각의 작업 시간 곱하기 배부율을 딱 곱하면 제조 간접비 100원이 각각 3개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배 한 척에 얼마 원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판매가가 나오고 세금 빼고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 배 만드는 요 조선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자, 그래서 다 가나라. 자, 그래서 정답은 다 가나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틀린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원가회계 문제 중에서 이번 88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종합원가 계산이 또 나왔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완성품 환산량. 이 종합원가 계산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아까 개별원가 계산은 각각 제품의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합니다. 특히 제가 자동차 생산하는데 컨베이어 벨트에 자 12월 31일 작업 끝났어요. 그러면 벨트 멈춥니다. 그 벨트 위에요. 보통 뭐 50초에 한 대씩 딱딱 차가 나오거든요. 수천 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벨트에. 자, 그게 바로 미완성품이에요. 그 미완성품을 완성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원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업종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평균법을 쓰느냐 또는 선입선출법을 쓰느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평균법은 그냥 섞여버리는 예를 들어서 간장 공장, 고추장 만드는 공장. 오늘 작업 끝나면 내일 와서 또 만들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뭐 먼저 들어간 건지 어느 게 나중에 들어간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평균법 씁니다. 근데 아까 자동차 벨트 위에 쫙 있어요. 맨 처음에는 보면 그냥 HB 하나만 돼 있고요. 타이어도 안 끼워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은 다 됐어요. 임시 번호판만 달면 끝나요. 자, 선입선출법. 거기는 자동차는 다음 날 딱 나오면 앞에 있는 차부터 먼저 순서대로 나와요. 뒤에 걸 앞으로 옮길 수가 없죠. 그런 업종에서는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자, 그럼 공식 잘 봐요.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완성된 거에 미완성된 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합니다. 자, 이러면 나와요. 완성품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의 월말 제공품 환산량까지는 같은데 뭐를 뺍니다. 월초 제공품 환산량. 얘는 먼저 다 이미 완성될 거니까 얘 빼고 계산하자. 그냥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금액만 커지니까. 그래서 자동차 공장의 회계 담당자는 이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자,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거는 먼저 투입해서 먼저 나가버리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한 원가로 섞여버렸으니까 간장고추장. 맞는 말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선입선출법은 자동차, 기초제공품부터 먼저 완성되고 난 후 단기 투입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해서 월말 제공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기초제공품이 없다, 만약에. 이게 없다. 이거 없으면 공식이 똑같잖아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상품 환산량은 동일하다. 맞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예를 들어서 1월 한 달치를 계산을 하는데 1월 1일 날 다 재료 넣고 나머지는 가공만 하는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와 아니면 일하면서 재료가 조금씩 들어가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다 안 들어갔어요. 얘는 다 들어간 거고 얘는 하면서 조금씩 들어가요. 물론 다 100% 완성이 됐다 그러면 똑같겠죠. 근데 미완성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미완성품은 재료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3번 문제. 자, 여기서도 난해한 용어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재 314페이지에 있는 조세 역진성 그림인데요.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부가가치세, 자, 우리 매일 물건 살 때마다 10%씩 다 냅니다. 자, 그리고 국세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게 아니고, 자, 일반 소비세입니다. 소비세고요. 누구나 물건 사면 거기에 부가세를 다 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우리나라 제일 많이 걷어들이는 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예요. 요게 제일 세금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걷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10%, 부가가치세는 10%죠. 근데 0%가 있다? 영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살죠. 그래서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는 그래, 너네 부가세 아예 이거 빼줘버리면 다른 나라에서 WTO에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 매길게 대신에 0% 수출을 장려하니까.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부가세 0% 대신에 수출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10%와 0% 영세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맞고요.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역진성이 뭔지 봐야 됩니다. 조세의 역진성. 자, 여기 강남의 부자, 우리 일반 서민들. 부가세 똑같이 10%예요.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10% 껌값입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은 10%도 커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조세의 역진성 요거를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필품, 그 다음에 뭐 도서, 의료, 교육 요런 쪽은 어떻게 뭐 대중교통 요런 쪽은 전부 다 아예 세금을 부가세를 아예 적용하지 말자. 부가세 신고도 안 합니다. 면세업종. 대신에 부가세를 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책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 포함 이런 거 없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안 합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 자, 이거는 면세입니다.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세율 제도가 아니고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가 맞는 겁니다. 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특징이 부가가치세 특징이 아닙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과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초는 2019년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기계를 팔았어요. 근데 계약을 했는데 이 거래와 관련한 2019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이 과세표준 매출액 말하는 겁니다. 매출액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공급가액. 자, 2기 예정신고는 언제예요?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인데 3개월씩 쪼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죠. 다시 말해서 7월 1일부터 9월 31일인가? 요 3개월이 예정신고 기간이에요. 그러면 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어느 거냐 이 말입니다. 이 보기에. 자, 총 판매 대금은 650만 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자, 계약금 200만 원 지급했는데 이건 3월이니까 요거는 1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 상관없어요. 중도금 5월 15일, 7월 15일이에요. 자,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칩니다. 자, 근데 여기 중도금이 5월 15일과 7월 15일 150만 원씩 각각 지급인데, 자, 그런데 5월 15일 거는 1기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고 7월 15일 지급한 거는 150만 원 맞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잔금 9월 30일 지급했습니다. 150만 원. 그럼 두 개 더하면 300만 원이 요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들어간 겁니다. 제품은 9월 30일에 넘겼고요. 자, 요렇게 조건부로, 그래서 논아서 중도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돈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원가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자, 매출액으로.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아까 300만 원, 요게 공급 가액입니다. 공급 대가가 아닙니다. 공급 가액에다가 물론 부가세 별도겠죠. 이렇게 부가세까지 합치면 얘는 공급 대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300만 원이, 만약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하면 330만 원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급 가액이니까 300만 원.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요거는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까 14번도 아주 생소한 문제고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다 정답 같아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함정파놨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 번호, 성명, 상호 이렇게 들어가고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요 두 개는 필수죠.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양쪽 다 컴퓨터로 조회합니다. 서로 장난치지 못하게. 그 다음 부가세를 매기려면 공급 가액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10% 세액. 요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아까 예정신고, 확정신고이지만 날짜. 근데 날짜인데 공급한 날짜냐 아니면 작성한 날짜냐.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 기준입니다. 작성 연월일. 그래서 여기는 공급이라고 했어요. 요게 틀린 거죠. 작성 연월일입니다. 물건 간 날 꼭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작성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작성할 수도 있고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닌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일단 됐고요. 아, 이래서 합격률이 안 나왔구나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생소하고 원리 이해 그리고 맨날 나왔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실무시험 1번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